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년에도 인생의 동반자를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와는 다르게 재산 문제, 자녀와의 관계, 건강, 법적인 부분까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무작정 사랑만으로 재혼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혼 후에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재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후회 없는 재혼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이 재혼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혼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재산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사랑만 있으면 결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을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결국 깨지기 마련입니다. 재혼 후에는 공동재산이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과의 갈등이 생기거나 나중에 재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재혼 후 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혼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재산 관련 사항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재혼 후 재산 분배와 상속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혼을 하면 부부 사이에 법적으로 재산이 공유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특히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만약 사전에 정리해두지 않으면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배우자가 상속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유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재혼 전에 재산 분배와 상속 계획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재산을 분리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재산을 등록할 경우 사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랑만으로 재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재혼 후 예상치 못한 재산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혼 후 재산 문제로 법적 분쟁이 생긴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재혼을 하면 부부가 함께 경제적인 부분을 공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재산이 늘어나면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것인지 개인 명의로 유지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한쪽 명의로 해두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유언장이나 법적 계약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미리 정해두면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 문제 외에도 노년 재혼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결심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자녀의 반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재혼을 하려다가 자녀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재혼을 하면 경제적인 부분과 가족 관계가 달라질 것을 걱정합니다. 특히 부모가 재산을 새 배우자와 공유하게 되는 점이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한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가족이 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일부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이 단순한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여깁니다. 부모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재혼 후 발생할 문제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재혼을 두고 오랫동안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미리 대화를 통해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재혼이 자녀의 상속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자녀 입장에서 재혼이 어떤 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재혼을 하면 법적으로 새로운 배우자도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즉, 부모가 사망하면 재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기존의 자녀들은 원래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하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재산을 나눠 갖게 됩니다. 배우자는 법적으로 자녀와 같은 1순위 상속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게 되니 재혼 자체를 반대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재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던 집이 있다면 그 집이 배우자의 소유로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고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재산 분배를 명확하게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 계획을 설명하고 오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투명하게 재산 문제를 공개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대화가 부족하면 재혼 후 심각한 가족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재혼 전에 자녀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할까요? 재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재혼을 반대하는 이유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외롭기 때문에 재혼을 결정할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걱정과 불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속 계획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사전에 법적 계약을 통해 재산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재혼으로 인해 상속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설명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배우자와 자녀들이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자녀에게 이해를 강요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혼은 부모의 결정이지만 자녀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가족 간의 대화가 원활할수록 재혼 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혼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요소인 건강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젊었을 때는 건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재혼 후 건강이 나빠지면 배우자가 돌봄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를 돌봐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포함됩니다. 한쪽이 건강이 나빠지면 다른 한쪽이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병이 장기화되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 질환이 있다면 재혼 후 생활이 예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 상태에 따라 의료비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병원비와 약값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건강이 악화되면 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재혼을 고민할 때 단순한 감정보다 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재혼 전에 건강과 관련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재혼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단순히 마음이 잘 맞으면 결혼을 결정할 수 있지만 노년에는 건강이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이 현재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만성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염, 치매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건강하지 않으면 재혼 후 간병 부담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건강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술, 담배를 자주 하는지,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면 노후 생활이 훨씬 안정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건강 관리가 부족하고 병원 진료도 소홀히 하는 사람이라면 미래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생활 습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정서적 안정감만으로 재혼을 결정하면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 문제로 인한 돌봄 부담은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노년에 재혼하면 부부가 서로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만 계속 간병을 하게 되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과 책임감으로 간병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젊은 부부처럼 함께 성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간병이 필요해지면 이 관계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간병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부분은 가족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요양 서비스나 간병인을 이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서로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건강이 나빠지면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고 현실적인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재혼 전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건강검진을 함께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적인 대비도 필요합니다. 장기 요양보험, 의료비 대비 저축, 간병 서비스 활용 방안 등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재혼을 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노년에 재혼을 하면 법적인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호적 정리입니다. 배우자가 사별한 경우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 배우자의 이름이 남아있으면 재혼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재혼 후 연금 수급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재혼하면 유족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 연금 수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재혼하면 자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혼 후 병원비 부담이 어떻게 나뉘는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문제를 사전에 정리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와 법적 혼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노년의 재혼을 고민할 때 동거와 법적 혼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면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고 재산 상속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인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거를 선택할 경우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면 법적 혼인을 하면 부부로서 상속권과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혼인을 하면 재산 분할, 채무 상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혼인을 할 것인지 사실혼 관계로 지낼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경제적 상황,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법적 문제를 미리 대비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부채 여부도 확인해야 할까요? 재혼 후 예상치 못한 빚이 발견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할 때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재혼을 결정했다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거나 금융권 대출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큰 부채가 있다면 결혼 후 그 빚을 함께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이 형성되면 배우자의 부채가 내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보증을 서서 채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 상대방의 경제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정 문제를 숨기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 상태, 부채 현황, 재산 관리 방식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재산을 분리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혼인 계약서나 재산 분할 계약을 작성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서로를 신뢰하고 안전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노년 재혼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노년에 재혼하면 외로움이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혼을 해도 상대방과 가치관이 다르면
여전히 외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기대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각자의 생활 방식이 다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 습관 차이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사 시간, 잠자는 습관, 생활 패턴이 다르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재혼 후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혼 후에도 각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시간을 함께하려 하기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재혼하면 후회 없이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부분도 미리 대비해야 할까요? 노년에 재혼할 때 경제적인 부분도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생활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미리 논의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 상대방의 경제 상황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를 각자 부담할지, 공동으로 부담할지를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이 경제적으로 더 부담을 많이 지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비 습관이 다르면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약하는 성향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자유롭게 쓰는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방식이 다르면 사소한 지출 문제로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 서로의 경제적인 가치관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안일과 생활 방식에 대한 조율도 필요합니다. 서로의 역할을 정하지 않으면 작은 일로도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노년의 재혼은 젊을 때와 다르게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지탱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젊을 때의 결혼과 달리 함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의존하려 하지 말고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지만 각자의 삶도 존중해야 합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족 관계 등을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부담을 덜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재혼을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재혼하면 갈등을 줄이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서로를 도와주면서도 지나친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재혼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감정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면 노년에도 행복한 동반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재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요소를 알아보았습니다. 재산 문제, 자녀와의 관계, 건강 상태, 법적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기대 조정까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후회 없는 결정이 됩니다. 돈, 건강, 가족관계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서로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노년의 재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에서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재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한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처럼 잘 지내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겉보기엔 멀쩡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 그런데요, 정말 아무런 징조 없이 사람이 세상을 떠날까요? 실제로 많은 의료진과 유족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이상한 변화가 있었다고요. 몸과 마음은 죽음을 앞두고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노화나 기분 문제라고 가볍게 넘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신호를 알아채기만 해도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이 사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실제 경고 신호 6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족 중에 어르신이 계시거나 지금 내 몸에 이상한 변화가 느껴진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늦기 전에 알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식사를 하는데 몸무게가 줄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체중이 갑자기 줄면 단순한 다이어트로 보면 안 됩니다. 식욕도 크게 줄지 않았는데 눈에 띄게 살이 빠지는 건 이상 신호일 수 있어요.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질병의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스스로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장 기관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염증이 있어도 체중이 빠집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는 건 암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또한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면서 변화가 있는지 관찰해 보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이 요즘 그냥 살이 빠지네라고 말한다면 꼭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몸무게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어요. 한개월 안에 체중이 3kg 이상 줄었다면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럴 땐 피검사나 내시경 같은 정밀 검진도 꼭 필요합니다. 사소한 체중 변화도 노인에게는 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체중이 줄면 가장 먼저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예전엔 가볍게 걷던 거리도 힘들어지고 숨이 찰 수 있어요. 근육량이 줄면 계단 오르내리기도 어려워집니다. 체중 감소는 단순히 외형의 변화가 아닙니다. 몸속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잔병 치레가 잦아집니다. 감기나 대상포진 같은 질환에 쉽게 노출되죠.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멍이 자주 드는 것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도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피곤하다고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더 빨리 체력이 줄어듭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급격한 노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노인의 건강은 작은 균형이 무너지면 빠르게 나빠집니다. 그래서 체중과 체력은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것도 문제일 수 있으니 식단도 함께 점검하세요. 체력 저하는 절대 자연스러운 노화로만 넘기면 안 됩니다. 노인이 이유 없이 살이 빠지는 경우 암을 가장 먼저 의심합니다. 특히 위암, 폐암,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더 조심해야 해요. 체중 감소가 암의 유일한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갑자기 살이 빠지면 심장 기능이 떨어진 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부전 초기엔 식욕이 줄거나 몸이 붓는 증상과 함께 체중 변화가 생깁니다. 당뇨병이나 갑상선기능항 진증 같은 대사질환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질환은 꾸준한 관찰 없이는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체중 변화를 숫자 하나로 보지 말고 전체적인 몸 상태와 연결해서 봐야 해요. 어르신이 요즘 왜 이렇게 몸이 가벼워졌지라고 하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식욕 문제가 아니라 몸속 어딘가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나이 들어 살이 빠질 수는 있지만 빠지는 속도가 빠르거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옷이 헐렁해졌다는 말이 들리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몸은 늘 죽음을 앞두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빨리 알아채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방입니다. 평소에 말이 많던 분이 갑자기 조용해졌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대화를 피하고 말수가 줄어드는 건 몸의 변화뿐 아니라 마음의 변화일 수 있어요. 자주 하던 농담도 안 하고 질문에도 간단히 대답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족이 같이 있어도 대화에 끼지 않거나 멀리 앉아 있으려 하죠. 말수가 줄면 점점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되고 혼잣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언가 중얼거리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하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뇌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우울 증상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대화는 뇌를 자극하는 중요한 활동인데 그걸 피한다는 건 신호일 수 있죠. 말하는 것 자체가 귀찮거나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에서조차 말이 줄면 더 심각합니다. 이런 변화는 주변에서 민감하게 관찰해야 알 수 있습니다. 평소 말투나 어휘, 목소리 크기까지 작아진다면 검진이 필요합니다. 어르신이 조용해졌다는 느낌이 들면 대화 시도부터 해보세요. 눈을 자주 피하거나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것도 연결된 징후일 수 있어요. 말수는 건강에 소리 없는 지표입니다. 갑자기 말이 줄고 표정이 무뎌지면 뇌기능 이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이나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말을 줄이는 건 언어 능력보다 사고력의 저하일 수 있습니다.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말의 흐름이 끊기면 위험 신호입니다. 동시에 표정이 없어지고 감정 표현이 줄어들기도 해요. 감정이 무뎌진다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우울증의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나요. 표정이 굳어 있고 웃음이 줄고 말이 줄어들면 마음이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노인의 우울증은 숨겨져 있어서 주변에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자꾸 조용해지고 침묵이 많아지면 정서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야 해요. 활동을 줄이고 방에만 있으려는 것도 연결된 신호입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런 변화는 더 빨리 나타납니다. 주기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감정을 끌어내주는 게 필요해요. 간단한 질문, 공감, 함께 있는 시간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표정과 말의 변화는 마음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말이 줄고 표정이 사라진다는 건 사람과의 연결이 끊긴다는 뜻입니다. 정서적으로 단절된 상태는 생명력도 점점 약하게 만들어요. 관계가 줄어들면 삶에 대한 의욕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활기가 없고 생기가 빠지면 그건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연결은 곧 신체적인 에너지를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특히 노인에게 말과 감정 표현은 삶의 활력소입니다. 그래서 정서적 고립은 실제 건강 악화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혼잣말이 많고 표정이 없는 얼굴은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수가 줄면 식욕도 줄고 수면도 불규칙해질 수 있어요.
결국 전반적인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가벼운 대화라도 자주 나누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목소리를 내는 순간 생명력도 다시 살아납니다. 반대로 말이 사라지고 표정이 사라지면 내면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감정을 나누는 건 단순한 소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연결줄입니다. 예전엔 멀쩡히 잘 걷던 분이 자주 넘어지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다리에 힘이 빠져서라고 넘기기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균형 감각은 뇌와 귀, 신경계가 조화를 이루는 복잡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한쪽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금방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 이상이나 손의 기능 저하는 균형 감각을 급격히 떨어뜨려요. 걸을 때 발을 끌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보다 발을 헛디디는 경우가 많아졌다면 전문 검사를 받아야 해요. 어지러움을 자주 호소하는 것도 뇌 관련 질환의 초기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넘어지는 일이 반복되면 불안감도 함께 커져서 활동을 더 줄이게 됩니다. 활동량이 줄면 전신 건강도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단순한 낙상도 노인에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처음 한두 번 넘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되면 대부분은 관리가 가능합니다. 균형이 무너졌다는 건 몸 전체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 넘어진 게 뭐 대수냐고 생각하시지만 노인에게 낙상은 정말 위험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노인 사망 원인 중 낙상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넘어져서 골절되면 누워 지내야 하고 그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특히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이 필요하고 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장시간 누워 있으면 폐렴, 욕창, 혈전 같은 2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로 인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고 생명까지 위험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번의 낙상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건강 전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낙상을 방지하는 게 곧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바닥에 미끄러운 곳이 있는지, 문턱이 너무 높은지 확인하세요. 욕실 바닥, 주방 매트, 복도 조명 등 생활 환경도 점검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도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낙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넘어졌던 기억은 심리적 불안도 키워서 활동을 위축시킵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 경고입니다. 넘어지지 않더라도 걷는 모습이 달라졌다면 그것도 경고 신호입니다. 예전보다 보폭이 좁아지거나 발을 끌고 걷는 경우가 많아지죠. 이런 변화는 근육 약화, 신경 손상, 뇌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자세가 앞으로 굽거나 몸이 흔들리는 것도 이상 신호입니다. 몸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건 전신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어요. 걸을 때 한쪽으로 기울거나 팔을 덜 흔드는 모습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파킨슨병 초기에도 이런 보행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세와 걸음걸이는 나이 들수록 건강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걷는 모습이 바뀌면 검진이 필요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바닥만 보면서 걷는다면 균형 감각이 약해졌다는 뜻일 수 있어요. 몸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발을 옮기는 게 어려워졌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런 변화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악화됩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조금만 더 지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가족이 함께 산책하며 걷는 모습을 관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걸음걸이는 말보다 먼저 건강을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변화는 건강의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밤에 잠을 거의 못 자고 낮에만 조는 경우가 많아졌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몸 전체 기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기억력, 면역력, 감정 조절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뇌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거나 자주 깨는 것도 이상 신호예요. 뇌에서 수면을 조절하는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치매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밤낮이 뒤바뀌는 현상은 뇌 기능 저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낮에는 무기력하고 밤에는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런 리듬의 붕괴는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수면의 변화는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무너지면 더 빨리 노쇠해집니다. 그래서 수면 패턴 변화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경고입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앉기만 하면 금방 졸기 시작하는 경우도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가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 건 심혈관계 이상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피곤함이 지속됩니다. 이런 만성 피로는 자칫 치명적인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잠이 너무 많아졌다는 말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고 나면 개운함을 느끼지만 병이 있을 땐 아무리 자도 피곤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런 피로나 졸림은 활동량을 줄이고 의욕까지 떨어뜨립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몸은 더 빠르게 약해지고 균형도 무너집니다. 피로가 계속된다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지나치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어요. 계속되는 졸림과 피로는 더 이상 평범한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가 반복되면 가장 먼저 뇌가 영향을 받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뒤척이는 일이 많아지면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수면은 뇌 안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 기능이 멈춰버려요. 그 결과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어르신이 자주 밤에 일어나거나 이상한 시간에 깨어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멍한 상태로 오래 있거나 새벽에 의미 없이 돌아다니는 것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가 스스로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 상태예요. 이런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놓치기 쉽습니다. 가족이 수면 패턴을 관찰하고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수가 줄고 잠도 불규칙해졌다면 뇌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면의 질은 곧 뇌 건강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요즘 잠이 이상하다는 말이 나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잠의 변화는 뇌가 조용히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나요?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 나 갈 때가 된 것 같아. 그냥 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표현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임종을 앞둔 분들은 몸으로, 감으로 그때를 느낀다고 말하곤 해요. 생명이 점점 약해질수록 직감이 더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잘하지 않던 말을 꺼내는 건 그만큼 강한 감정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마음이 다 비워진 것 같아. 정리가 다 됐어 같은 말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마음이 정리되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준비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마음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어요.
그동안 꺼내지 못한 이야기를 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고 넘기지 말고 조용히 들어주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죽음을 말하는 건 두려움보단 준비의 의미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마음을 열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갑자기 오래된 사진을 꺼내놓고 기억을 정리하는 모습, 손으로 글을 쓰며 지나온 삶을 되짚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행동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일 수 있어요. 유서처럼 자서전을 쓰거나 메모장에 하고 싶은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건 누구 주고 저건 누구에게 전해줘 하며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으로는 이미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평소엔 무심하던 물건에 의미를 두기 시작하는 것도 비슷한 신호입니다. 자식이나 손주에게 남길 말을 기록해 두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꼭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무언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걸 나눌 사람이 있다는 건 큰 힘이 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된 물건을 하나하나 닫고 서랍을 정리하는 것도 다 같은 의미입니다. 남기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나누고 싶은 게 무엇인지 조용히 들어주세요. 죽음에 대한 준비는 삶을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과정을 혼자 두지 않고 함께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음의 정리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래도록 서운했던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예전에 다퉜던 사람을 찾아가 화해를 시도하기도 해요. 이제 그 일은 잊자. 그때 내가 미안했어 같은 말은 죽음을 앞두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려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에는 용서와 화해가 중요한 의미가 되기 때문이에요. 또 자주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전화하거나 오랜만에 가족들 모두를 불러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감정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바람에서 비롯됩니다. 말없이 앨범을 꺼내 본다거나 오래된 편지를 다시 읽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조용히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보이면 무심히 지나치지 마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열어주는 시간은 그분에게도 가족에게도 정말 소중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정리는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는 따뜻한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산책도 자주 하고 마트도 혼자 잘 다니던 분이 요즘 따라 귀찮다, 그냥 집에 있을래 하는 말이 늘어났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활동을 줄이고 외출을 거부하는 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닐 수 있어요. 몸이 아프지 않은데도 계속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면 몸보다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친척이나 친구와의 모임도 자꾸 빠지려고 한다면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해요. 관계를 피하고 고립되려는 건 심리적인 위축일 수 있습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무기력함이 깊어졌다는 뜻일 수 있어요. 또 가는 게 귀찮아, 나가봤자 뭐해 같은 표현을 자주 한다면 삶의 흥미와 즐거움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활동 의지가 줄어들면 몸도 같이 굳고 약해집니다.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움직임이 줄어들며 근육도 사라지게 되죠. 결국 작게 보이는 행동 하나가 건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외출을 꺼리는 변화가 생겼다면 가족이 함께 움직여주는 게 필요해요. 혼자 두지 말고 함께 걷고 함께 말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예전엔 좋아하던 취미나 활동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 이제 재미없어라는 말이 늘어났다면 변화의 신호입니다. 책을 즐겨 읽던 분이 책을 안 보고 텔레비전조차 시큰둥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림, 바느질, 음악 감상 등 정서적인 활동조차 멀어지면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즐거움이 사라지면 삶의 활기가 줄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해요. 소소한 재미조차 느끼지 못하면 몸도 금방 반응하게 됩니다. 의욕이 줄고 식사도 귀찮아지고 잠도 흐트러지는 등 전반적인 기능이 약해지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흥미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재미있다는 감정이 사라지면 생명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좋아하던 걸 멀리하기 시작했다면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해요. 예전엔 저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하고 느껴진다면 꼭 다시 함께 시도해 보세요. 손을 잡고 함께 도전하면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릴 수도 있어요. 무기력함을 깨우는 건 의외로 아주 작은 재미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자극보다 익숙했던 즐거움을 다시 꺼내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흥미를 되찾는 순간 생기 있는 얼굴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 중엔 삶에 대한 애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꼭 우울하거나 병이 깊어서만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다 살았지, 갈 때가 된 것 같아 하는 말이 늘어납니다. 더 이상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오늘 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는 모습이 자주 보이게 돼요. 식사도 아무거나 줘, 옷도 그냥 아무거나 입을래 같은 말로 바뀝니다. 삶을 챙기던 태도가 무심해지고 애정이 줄어드는 것이죠. 주변 정리도 대충 하게 되고 약도 제때 챙기지 않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한 귀찮음이 아니라 삶을 내려놓는 마음일 수 있어요. 더 이상 무엇에도 기대를 걸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땐 꾸짖기보다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자주 전달해 주세요. 삶의 애착은 다른 사람의 손길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웃음, 관심이 애착을 되살립니다. 삶을 붙잡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노인이 사망 전에 보이는 경고 신호. 모두 작고 조용하게 다가오지만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변화들입니다. 말이 줄고 살이 빠지고 잠이 달라지고 표정이 사라지고 그 어떤 변화도 결국은 몸과 마음이 보내는 마지막 사인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변화가 보이면 나중에 병원 가자가 아니라 지금 한번 확인해 보자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망을 막을 수는 없어도 지연할 수는 있습니다. 더 건강하게, 더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이런 사소한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시 주변 어르신에게 비슷한 변화가 있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가족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품관리사라는 직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돌아가신 분의 집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집엔 남겨진 물건이 참 많아요. 그 중엔 추억도 있고 사연도 있고 때로는 정리하지 못한 후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품관리사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 버리지 못한 걸 안고 산다는 겁니다. 그냥 오래된 물건만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쌓인 감정, 미련, 관계, 습관까지 다들 떠나기 직전까지 붙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유품관리사의 눈으로 바라본 60대 이후에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물건 정리처럼 마음도 인생도 가볍게 만드는 정리입니다.
하나씩 비워내면서 더 단단하고 여유로운 노년을 준비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꼭 버려야 할 6가지 함께 들어보시죠. 듣다 보면 내 삶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꼭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집안 구석구석 쌓여 있는 물건들 하나하나 보면 다 이유가 있죠. 이건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라는 마음으로 남겨둡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아요. 몇 년째 박스 안에만 있는 물건, 꺼낸 기억조차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쓰지 않으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깝다는 마음, 그리고 혹시 모른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이 결국 공간을 차지하고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이 줄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물건이 많으면 정리도 어렵고 사고 위험도 커집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유품 정리를 하다 보면 거의 안 쓴 물건이 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물건을 정리하는 건 결국 남은 가족들의 몫이 되죠.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씩 꺼내서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걸 당장 쓰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세요. 쓰지 않는 물건을 비우는 건 공간을 버리는 게 아니라 여유를 되찾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걸 모으며 살아왔습니다. 옷, 그릇, 책, 기념품 버리기 어려운 것들 투성이죠. 하지만 물건이 많아질수록 공간은 줄어듭니다. 그 공간은 단순한 면적이 아니라 삶의 여유입니다. 걸을 수 있는 통로, 앉을 수 있는 자리, 햇빛이 드는 공간. 그런 것들이 바로 편안한 삶의 조건이죠. 물건이 너무 많으면 마음도 어지럽고 피로감이 쌓입니다. 가끔은 방을 둘러보며 이건 나에게 꼭 필요한가를 스스로 물어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을 치우면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자리를 정리하면 생각도 정리됩니다. 물건이 적어지면 청소도 쉬워지고 생활이 훨씬 단순해져요.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편안함과 안전입니다. 그래서 집안 정리는 건강과도 연결되는 일이에요. 물건은 줄이고 공간은 넓히고 마음은 가볍게. 지금 당장 한 구석부터 시작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건 추억이 담긴 거라서 못 버려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사진, 기념품, 선물 같은 건 더 손이 가지 않죠. 그런데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기억에 있습니다. 물건을 붙들고 있어도 그 시절이 다시 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오래된 물건이 쌓이면 현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물건은 먼지와 함께 감정까지 뒤엉켜버리기도 해요. 마음속에 오래된 감정까지 남겨두는 것과 비슷하죠. 때로는 추억조차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진은 몇 장만 골라 앨범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디지털로 보관해도 돼요. 선물은 감사의 마음만 남기고 물건은 떠나보내도 괜찮습니다. 나의 현재 삶을 가로막는 추억은 이제 정리할 때입니다. 물건을 비운다고 추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비워야 더 선명하게 기억될 때도 있어요. 무거운 감정도 오래된 물건도 가볍게 놓아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추억을 맞이할 자리가 생깁니다. 마음속에 남은 감정들, 사실 물건보다 정리하기 더 어렵습니다. 오래된 미움이나 서운함은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속에 계속 쌓이면서 나를 조금씩 병들게 만듭니다. 표정이 굳고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사람을 멀리하게 되죠.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느꼈던 감정은 더 깊게 남습니다. 그때 그 말이 너무 상처였어. 같은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붙잡고 있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상대는 이미 잊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그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마음의 짐은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가 오래되면 혈압이 오르고 잠도 잘 오지 않아요. 자꾸 소화도 안 되고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정리는 곧 건강 관리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감정들 놓아줘도 괜찮습니다. 용서란 말 듣기엔 쉬워 보여도 마음으론 참 어렵죠. 하지만 용서는 꼭 상대방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용서는 내 마음을 위한 결정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을 오래 간직할수록 나만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나는 용서를 통해 편안해질 수 있어요. 용서는 잘못을 잊으라는 말이 아니라 집착을 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한 걸음 떨어져 보는 연습도 필요해요. 용서를 하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복잡했던 감정들이 천천히 정리되기 시작하죠. 몸의 긴장도 풀리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용서한 만큼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나이 들어 가장 필요한 건 결국 마음의 평온이잖아요. 그 평온은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천천히 한 사람씩 나부터 먼저 놓아보세요. 나를 위한 용서, 그게 진짜 선물입니다. 집을 아무리 깨끗하게 치워도 마음이 어지럽다면 편하지 않죠. 마음속 감정도 정기적으로 비워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주 울컥하고 혼자 생각이 많아지고 누가 건드리면 화가 나는 건 쌓인 감정이 정리가 안 된 상태일 수 있어요. 말로 꺼내기 어렵다면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기처럼 내가 느낀 감정을 그대로 써보세요. 나도 몰랐던 감정이 정리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또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대화는 감정 정리의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감정을 말로 꺼낼 수 있다는 건 이미 절반은 정리된 상태입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커지고 나눌수록 가벼워집니다. 특히 서운함이나 외로움은 말로 풀면 훨씬 편안해져요. 혼자서 꾹 참고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말할 시간입니다. 마음도 정리해야 진짜 평안한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서랍 안에 수십 년 된 서류들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경우 많죠. 통장, 영수증, 계약서, 고지서까지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그때그때 정리하지 않으면 쌓이기만 하고 손도 못 대게 돼요. 언뜻 보기엔 꼼꼼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혼란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서류가 많아지면 필요한 걸 찾기도 어렵고 오래된 정보와 지금 정보를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특히 유효기간이 지난 문서들은 그냥 종이 뭉칠 뿐입니다. 몇십 년 전 통장이나 보험 서류는 이제 의미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해야 해요. 중요한 서류는 파일의 종류별로 묶어두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잘 정리된 서류는 위급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엉켜있는 서류는 가족들에게도 짐이 되죠. 정리되지 않은 종이 더미는 곧 마음의 짐입니다. 오늘 1시간만 투자해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서랍 하나부터 정리해 보세요. 본인은 알지만 가족은 잘 모르는 문서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은행 관련 서류나 보험, 계약 문서는 잘못하면 큰 혼란을 줘요. 어떤 건 살아있을 때도 복잡하지만 돌아가신 후엔 더 어려워지죠. 유족들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 찾느라 애를 먹게 됩니다. 그때마다 왜 정리해두지 않으셨을까 하고 안타까워하죠. 통장이 여러 개면 어떤 게 쓰는 건지 구분이 필요해요. 해지된 계좌나 오래된 보험은 미리 없애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종이에 정리해서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하면 됩니다. 단순한 메모 하나가 가족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된 서류는 상속 과정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줘요.
세금이나 금융 처리도 쉽게 끝낼 수 있어요. 반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몇 달, 몇 년씩 고생하게 됩니다. 가족이 나중에 고생하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는 게 현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겨줄 수 있는 배려 중 하나입니다. 내 인생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소중한 선물이에요. 서류 정리는 다 갖고 있는 걸 줄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이에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서류 같은 필수 문서는 따로 챙기고, 낡은 계약서나 끝난 거래 문서는 정리해도 괜찮아요. 필요한 문서만 남기면 서류함도 마음도 훨씬 가볍습니다. 정리하면서 내 재정 상태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요. 어떤 계약이 남아있고 어떤 건 끝났는지 확인하게 되거든요. 서류를 정리하면 인생을 정리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내 손으로 마무리한다는 건 큰 만족감도 줍니다. 지금 당장은 귀찮고 손이 많이 가지만 정리한 후엔 정말 속이 시원해진다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비상 연락처도 같이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가끔씩 한 번씩만 점검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잊고 있던 계좌나 정보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는 내 삶의 마침표를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 안에 우리의 삶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연락처, 사진, 메모, 계좌, 문자까지 모든 정보가 폰에 저장돼 있죠. 그런데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없어진 후 큰 혼란이 됩니다. 가족들이 연락처를 못 찾거나 사진을 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주 통화하던 사람의 이름조차 성함 없이 저장돼 있기도 하고요. 사진도 수천 장씩 저장돼 있지만 어떤 게 중요한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계정마다 비밀번호가 다 다르다 보니 접근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 유족은 소중한 기록을 잃게 됩니다. 내가 가진 디지털 정보는 정리해두는 게 꼭 필요합니다. 연락처는 자주 연락하는 사람 위주로 정리하고, 사진은 폴더별로 나눠서 정리해두는 것도 좋아요. 정말 소중한 사진은 인화해두면 안전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앱 계정은 메모장이나 종이에 기록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녀나 가족 중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정리해보세요. 디지털 정보도 유산입니다. 깔끔하게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유언장이라고 하면 종이에 직접 쓰는 것만 생각했죠. 하지만 요즘은 디지털 정보도 유산에 포함됩니다. 은행 앱, 온라인 쇼핑, SNS, 사진, 클라우드 저장소까지 어떤 걸 쓰고 있고 어떤 계정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리해두는 게 중요해요. 사용 중인 스마트폰 기종과 통신사도 기록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비밀번호나 본인 인증 절차가 많아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디지털 유언장은 내가 남긴 모든 계정과 자산의 목록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법적인 형식까지 갖추지 않아도 메모장에라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해요. 온라인 금융 정보는 가족이 몰라서 찾지 못하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뱅킹, 주식, 간편결제 서비스는 꼭 남겨야 합니다. 내가 평소 쓰던 기기와 비밀번호를 공유할 수 있는 방식도 고민해 봐야 해요. 종이 유언장처럼 디지털 유산 노트도 하나 만들어 두는 걸 추천합니다. 디지털은 사라지기 쉬운 만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더 필요합니다. 나의 기록을 보호하고 가족을 돕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안의 세상도 내 삶의 일부라는 걸 기억하세요. 스마트폰 속에 있는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나의 하루하루가 쌓인 기록이고 기억의 조각입니다.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은 가족과의 시간, 나의 삶의 흔적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도 소중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앱이나 중복된 사진은
미리 지워두는 게 좋습니다. 남겨진 사람 입장에선 어떤 게 중요한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메모 앱이나 녹음 파일 속에는 개인적인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 내용도 내가 직접 정리해두면 더 좋겠죠. 필요한 사진은 별도 폴더로 저장하고 꼭 남기고 싶은 영상만 추려두세요. 나만의 이야기,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짧게라도 녹음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내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직접 쓰는 느낌이 들 거예요. 데이터를 정리하는 건 삶을 마무리하는 하나의 준비입니다. 나 스스로 내 기록을 지키는 일이고 가족에게 짐을 줄이는 일이에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록도 많아집니다. 그 기록들, 내가 정리해야 진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됩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배우자 챙기기까지. 우리 세대는 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당연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가족은 소중하지만 나 자신의 삶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내가 지쳐버리면 가족도 함께 무너질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족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 더 집중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시간도 필요해요. 가족을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방향을 살짝 바꿔보세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따뜻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웃고 있어야 내 곁 사람들도 미소 지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가족을 챙기듯 나 자신도 소중히 챙겨주세요. 내 삶은 내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커도 부모 입장에선 늘 어린아이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끝까지 도와주고 걱정하고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도 무거워집니다. 부모의 지나친 걱정은 자식의 자립심을 약하게 만들기도 해요. 자식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내려놓는 건 관심을 끊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잘할 거야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응원이 돼요. 그 말을 들은 자식은 책임감을 느끼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나 역시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서로에게 좋은 거리를 유지하는 게 건강한 가족 관계입니다. 때로는 거리가 가까운 것보다 편안한 게 더 중요하죠. 삶은 서로 기대는 것보다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가족도 나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내려놓을수록 마음도 가벼워지고 관계도 더 깊어집니다. 언젠가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느끼시죠? 자녀는 바쁘고 친구도 멀리 있고 연락도 뜸해지고요. 이럴수록 혼자서도 괜찮은 삶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편안한 삶이 되진 않아요. 내 손으로 내 하루를 잘 채우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취미를 즐겨보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해도 익숙해지면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외로움과 홀로서기는 다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힘은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능력이에요. 언제든 외부의 도움 없이 나를 챙길 수 있어야 하니까요. 나만의 루틴, 나만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매일 아침 차 한 잔, 저녁 걷기, 손글씨 쓰기 같은 작은 일들이 좋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내 삶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웃을 수 있는 내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멋진 노년의 모습 아닐까요? 이건 나중에 해야지라는 말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언젠가가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고 싶었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것,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 기회는 지나가 있죠. 나중에 하려고 아껴둔 옷, 쓰지 않은 식기, 펴보지 않은 책. 결국은 그대로 세월에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라는 말은 결국 나를 가두는 말이기도 해요. 미루면 안 하게 되고 안 하다 보면 잊혀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걸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생각만 하던 일도 막상 시작하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인생의 후반전 하고 싶은 걸 미루지 않고 살아보세요. 그게 진짜 후회 없는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미루는 일이 쌓이면 결국 습관이 됩니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라는 말이 입에 붙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돼요. 행동보다는 생각만 많아지고 마음만 조급해지죠. 하고 싶은 일, 해보고 싶은 일은 많지만 시간이 갈수록 체력도 줄고 기회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는 늦었어라는 말이 나와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용기만 있다면 지금도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걷기, 그림 그리기, 여행, 친구 만나기, 뭐든 괜찮습니다. 시작은 작아도 그 경험이 삶을 바꾸는 힘이 돼요. 지금 하지 않으면 결국 후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고 가장 좋은 기회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어릴 땐 언젠가가 무한히 많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언젠가가 소중하고 제한적이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해요. 마음속에서만 맴도는 일은 절대 현실이 되지 않아요.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오늘 당장 계획을 세워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페이지 글쓰기, 작은 화분 가꾸기, 가까운 공원 산책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주체가 돼서 움직였느냐입니다. 움직임이 있을 때 삶이 생기고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지금 하는 선택이 앞으로의 하루하루를 바꿔줍니다. 나중에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고 다음보다 오늘이 훨씬 더 확실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오늘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삶이 늦었다고 느껴질수록 바로 지금이 더 소중한 시기입니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유품관리사가 말하는 60대 이후 버려야 할 6가지. 들어보니 꼭 물건만 정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쌓아둔 감정, 관계, 생각, 미련까지. 우리의 삶에는 버려야 더 빛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씩 내려놓고 비워내고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삶이 훨씬 가볍고 마음은 더 따뜻해질 겁니다. 나를 위한 정리이자 남겨질 가족을 위한 배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시 지금 정리 중이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후회 없는 삶, 가볍고 따뜻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